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드렸는데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까지는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이 이제 4년이나 2년 졸업을 하실 때에 학위 취득과 동시에 성적 증명서에 보면 14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 14과목 중에서 전필 과목이라 그래서 10과목이 있어요.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현장실습론 이렇게 10과목이었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선택 과목이라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0개 과목 중에서 4개 과목을 추가하면 이제 되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17개 과목으로 3과목이 늘어났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는 시행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선택 과목으로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7과목이 다시 신설됐는데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 인권 이런 이제 과목들이 추가로 이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더 추가로 이수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와서 과목명도 명칭을 좀 바꿨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사회복지 개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했는데 사회복지학 개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학문 이름을 붙였고요. 또 사회복지법제론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이렇게 바뀌고 사회복지 발달사는 사회복지 역사, 의료사회사업론은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업사회론은 학교사회복지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2020년 이전에 그 과목 이수하신 분들은 성적표에 과거에 이제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인정한다. 근데 이제 2020년도서부터는 과목명을 이렇게 신설했으니 이런 과목명으로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달라 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산도 40시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120시간, 5일이 아니고 15일요. 근데 이것이 이제 160시간으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실습 기간 동안에 학교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최소한 30시간 이상 이제 교수님들하고 실습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실습 기간도 아무 곳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단체 인증한 그 실습 인증 기관에서 해야 되고 여긴 슈퍼바이저가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이게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라든지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인데 또 이곳에는 실습 지도자가 슈퍼바이저 2명 이상 상근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된다.
이때 이제 실습 지도자 슈퍼바이저는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이 슈퍼바이저를 할 수가 있고요. 2급인 경우에는 취득 이후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급 자격증 취득이 3년 이상 실무 경험, 2급 자격 취득은 5년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 실습이 실시된 연도에 전년도에 8시간에서 보수 교육이 있는데, 이 보수 교육도 이 슈퍼바이저 반드시 이수한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여러분 소개를 해 드렸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킨 조직적 장치라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1교시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 20분에서 25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라는 분은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자들 간의 조직적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이다 이렇게 봤고요. 성규탁 교수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조직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 좁은 개념, 넓은 개념으로 보면 협의의 개념,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에 상호 관계를 통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 전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상부 행정 체계로부터 규제를 받고 지원을 받고 감독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전달한다. 이걸 좀 이제 두 가지 하위 체계로 말을 하면, 서비스 전달은 행정 체계가 있고 서비스 전달은 집행 체계가 있다. 그래 행정 체계에서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집행 체계는 엄밀히 말하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집행 체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격에 좀 말씀을 드리면 구조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체계, 집행체계인데, 뭐 엄밀히 말하면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지시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 행정체계고, 집행체계는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필드에 있을 때 보면 사회복지 조직들은 집행 체계거든요. 일단 생활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면 저 위로부터는 보건복지부겠죠. 또 여성가족부겠죠. 그다음에 광역, 시도, 읍면동. 그래서 마침내 수혜자에게로 이렇게 전달 체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적 전달체가 있고 사적 전달체가 있는데, 뭐 공적이라는 말은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조직 그 유계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사적 전달 체계는 민간 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든지 재단, 자원봉사단체, 뭐 사회복지 협의회, 뭐 이용 및 수용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 전달 체계다 그래요. 근데 사회복지 사업은요, 사실은 국가에서 할 수가 없죠. 공무원들이 되는데 현실상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사회복지 사업 업무를 위탁받아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로 보면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와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 위탁 또는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전달 체계에서는 시설 중심으로 하고, 공적 전달 체계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행정직 체계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 다음은 특별시 광역시도 그 다음은 시군구 읍면동 그래서 수혜 대상자로 가는데 이제 집행체계에서 이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특별시 시군구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서비스는 직접이요. 그래서 민간 전달 체계인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서비스 종류별로 좀 살펴보면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면 관련 공공기관 보육시설 학교급식 일시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관련 공공기관 또 주간보호소 양로원 노인연금 재가 서비스 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관련 공공기관 정신질환자 가족협회 정신병원 요양병원 물론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국립정신병원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중국대 가면 국립정신병원이 있고 또 경기도 같은 용인정신병원 뭐 각시 그 도마다 도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들이 있죠. 그리고 사설로는 이제 요양병원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노인요양병원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죠. 그다음에 생활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면 관련 공공기관 위계조직적 체계와 대상자 발굴기관 의료 관련 기관들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전달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 구축에 있어서 주요 원칙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말하면 전문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이에요. 일단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격 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하시고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는 거니 2급 라이센스를 받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자격을 주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과목도 세 과목을 늘리고 또 실습 시간도 120시간, 160시간 늘리고 또 슈퍼바이저도 두 사람씩 써서 아주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좀 실습을 강화시키고 과목명을 늘린 거예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의과 대학 예과 본과를 6년 공부하고 또 전문 분야 의료라고 해서 인턴 레지던트도 5년 내 6년을 공부하죠. 그래서 보통 11년 정도 공부하고 한 번에 이제 전문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6년 공부하면 국가고시 의사 자격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면 의사 면허가 나오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다시 그 대학병원 이제 전문 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이제 자기 전공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문성을 갖추는데 아직 역부족이라는 거래요. 우리 뭐 솔직히 시인하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보면 전문성이 없는 그런 업무는 준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또 비숙련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는 저 비전문가 또 자원봉사자들이 해도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는 반드시 이 분야 사업에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전문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은요. 인간의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 문제도 뭐 아주 다양하죠. 이 복잡한 욕구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 동시에 접근하고 순서적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전문가가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 팀으로 이루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포괄성의 원칙이에요. 적절성의 원칙인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양과 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달 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때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구 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리란 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그 대상자의 필요한 업무를 문제가 해결되는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다음 책임성의 원칙인데 사회복지 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서 일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성의 영역에는 전달체계 임무 수행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풍토가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 평등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이 과정에서 성별이라든지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불평등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서비스를 받는데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되고 특히 연령, 소득이 많고 적으면 이런 이유로 불평등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평등성의 원칙. 뭐 접근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요. 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게 접근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전달 체계를 조금 살펴보겠는데 중앙정부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기능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PT가 이제 제가 좀 손을 좀 덜 봤어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기능을 보면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공급 체계를 먼저 보겠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광의적 개념의 대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포함해서 문화, 생활체육, 안전, 주거, 평생교육 등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 관리하는 공적 서비스를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지역 주민 통합 서비스의 범주를 보면 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구직자, 여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 주민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주민 생활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 체계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또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라든지 또는 효과적인 공공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고 서비스 집행 과정 및 체계 개선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좀 연계가 활발해져야 된다. 정부 부처마다 독자의 어떤 지방 전당 체계 확충 시도가 초래할 그 비효율적인데 이 중복 문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또 민간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연계 협력도 필요하다. 또 공공과 민간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 지역 주민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복지, 고용, 보건, 평생학습, 뭐 생활체육, 안전, 주거 등 이 주민생활 서비스의 통합 연계와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을 포함한 지역 자원 총량의 합리적 배분 구조를 구축을 해야 되고 대상자별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마련을 해서 서비스 제공 민간단체 기관이 협력의 실질 주체가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체계 추진 원칙이 있는데 1원칙은 지역 단위 편리한 종합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 있고
또 이 원칙은 민간 협력을 통한 자원 제공 효과의 극대화 원칙이 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의 효과적 활용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민 누구나가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를 네 가지가 세워놓은 거예요. 지역 단위 최소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체를 구축한다. 다음에 서비스 만족도 체감도를 제공한다. 또 제공공 부분 서비스를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분의 적극 참여를 통한 참여복지 일상적 구현을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서 각각 뭐요? 전략을 세우고 모든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이 지역 주민 통합 서비스의 전략이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통합 서비스의 재구축 방안인데 여기 이제 기본 방향 있고 목적 있고 개편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 다음 개편 방안인데요. 지금 이 산만에 흩어져 있던 것을 실과 분산되어 있는 복지라든지 고용, 뭐 보육, 주거복지, 평생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부서로 통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기획 서비스 중 자원의 종합관리, 신규 업무 이런 이런 대응 등을 위해서 시군구별로 1과 3 내지 4개 담당 범인의 조직을 확대하고 시군구 자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자체가 뭐 실장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인정해주고 뭐 인력도 또 징역 뭐 이런 걸 좀 융통성 있게 하자. 그런 게 개편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지난 학기에 제 강의를 분들은 뭐 별로 걱정을 안 하겠지만 혹시 새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나 뭐 기말고사 시험 문제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것 없다. 왜냐하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충분하게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난이도를 조절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이제 답을 제출하시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제물 작성법을 제가 강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쓰는 방법 실습을 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물 쓰는 것을 이제 응용하는 방법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지금 저희 학교에서 2주간 다시 연장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간고사 전까지 거의 비대면 수업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 이제 한 학기 동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 문제 잘 대처를 하고 또 지혜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 잘 사용하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면역력 높이는 그런 이제 운동이라든지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또 밝은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되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교수님도 어색하거든요. 물론 제가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단기간 되는 줄 알고 PPT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교수님 얼굴을 모르는 분도 있다. 뭐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 좀 구입을 해서 컴퓨터 설치하고
그렇게 한번 강의를 또 한번 해볼까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질 좋은 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학기에 어려운 문제를 서로 지혜롭게 풀어가시자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